영국과 독일의 로스차일드가는 인도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고 일본의 전쟁 자금을 지원하여 일본 고리대금업 시장을 현재까지도 장악하고 있다. 이거 우리 그 카페 팬분이 올렸는데 일본 제국에도 그 해석됐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때 네. 쌀 수탈을 했다고 해야 되나 군산에서. 네. 그 군산에 있었던 그 일본 정부 기관이 뭔지 알아? 동양척식 주식회사. 아, 동양척식 주식회사 들어왔어.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JP모건이었다고 누가 우리 카페에다 써놨대? JP모건이요? 응. 오, 로스차일드 가지고 JP모건이요? JP모건이 써놓은 것 같은데? 뭐 그거나 하긴 하죠. 네.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왜냐면 일본이 만주 사변 때 네. 그러니까 만주 점령할 때 돈 대줬던 사람이 누구야? 일본 만주 점령할 때 도곡이 야콥 시프죠. 그 사람 로스차일드의 대리자. 자, 그러니까 일본 제국이 로스차일드의 돈을 빌려서 전쟁을 했단 말이야. 네. 그랬으니 뭔가 받아먹는 이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받은 게 아닐까? 뭐 같이 지분 꽂고 진출한 거겠죠. 뭐가 됐던 간에 네. 왜냐면은 아니 돈을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런 게 그 뭐지? 야콥 시프는 제이콥 시프라고도 하는데 두 개 같은 발음이에요. 야곱, 제이콥 둘 다 써요. 네, 그 사람의 아버지 때부터 로스차일드가의 중개업을 했어요. 어떤 기록에는 랍비 집안이라서 그 로스차일드가 그 밑에서 뭐 배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자, 도가, 제자 뭐 사제지간 이런 식으로. 근데 실질적으로는 브로커 역할을 했고 그 아들인 야콥 시프도 이어받아서 대리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진출을 할 때 야콥 시프가 많은 전령사 역할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일본에 얘네가 싸울 뭐 힘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깨질 거, 그 발틱함대한테 깨질 거를 그냥 깨졌대요. 처음에. 근데 채권 발행에 너네 얘기를 했고 그 채권 우리가 사줄게 해서 50%의 채권을 사줬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20조가 넘는 금액의 채권을 사들여줘서 그 자금으로 영국의 군수물자 조달해가지고 이긴 겁니다. 결국 돈으로 이긴 거예요. 돈으로. 자, 그래서 일본의 전쟁 자금 지원했고 일본 고리대금업 시장에 당연히 남아 계시겠죠. 빨대를 꽂았는데 그냥 막 뺍니까? 안 빼지. 그럼 포르노 시장에도 유태인들이 꽉 장악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전 세계 포르노 시장은 거의 네. 유태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네. 또한 미국 경제정책에 필요한 자금과 국가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금융시장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졌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네. 결국엔 전쟁과 금융공황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배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야. 이 기사에 쓰여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미국의 거대 투자 금융회사인 JP모건에 투자하고 철강한 카네기가를 지원하여 철강 트러스트를 만들게 하고 서부개척과 동서남북의 철도회사를 독점할 수 있게 해리먼가와 벤더빌트가를 지원했다. 로스차일드가요. 석유왕 록펠러가에 대한 자금 지원은 로스차일드가 전 세계의 에너지 산업을 독점할 수 있게 만든 가장 큰 수확이다. 그리고 이제는 셰일가스까지 장악을 하기 위해서 록펠러도 이제 바지 더 이상 쓸모없네 하고 쳐낸 상황이죠. 로스차일드는 전 세계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지하 자원을 지배하고 있다. 드비어스가 로스차일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이는 제3세계 국가들이 자원보호주의를 표방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 포인트죠.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돼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원보호 그리고 자연보호, 환경보호 왜 나왔겠어요? 나는 했지만 다른 사람은 이걸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겁니다. 애초에 출발점이 ES의 출발점이 여기였던 거예요. 반발도 반발이었지만 최초의 시발점은 여기였던 겁니다. 로스차일드가는 혈연과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집단을 집중으로 지배구조를 형성한다. 네, 집단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형성한다. 그쵸? 기본적으로는 혈족 경영을 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자기 사람 만들어서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에 유명한 사람들 꽤 많아요. 무슨 가문 나오는데요. 아스트로 패밀리, 카터 패밀리, 디즈니 패밀리, 드렉셀 패밀리, 듀퐁 패밀리, 헉슬리 패밀리. 네. 저기 오른쪽에 포브스가 써있네. 네, 포브스 아까 패밀리. 벤자민 포브스가 포브스 아까.
아, 일본 지사장이었다 그랬잖아. 예. 왜? 네. 이유가 있었구만. 어쩐지 왜 자꾸 록펠러만 까나 그랬네. 힐튼 패밀리, 구겐하임 패밀리, 굴드 패밀리, 포드 패밀리, 리 패밀리는 누굴까 생각했는데 이주용밖에 아마- 생각 안 나요. 아니야. 저 중국, 싱가포르 사람일 거야. 아마. 싱가포르예요. 화교. 성만 쓰니까 알 수가 없어. 니씨가 많으니까. 싱가포르 화교일 거야. 마이클 킴님 나랑 똑같은 생각했어. 뭐. 리 패밀리는 혹시 한국계? 아니야. 싱가포르 화교인 걸로 알고 있어. 아쉽게도 한국계가 아니라네요. 그래도 그 이재용 부회장은 한국계 회원입니다. 네. 맥코믹 패밀리, 멜론 패밀리, 모간 패밀리 있고, 럭펠러 패밀리도 있고, 루즈벨트 패밀리도 있고, 벤더빌트, 본 에릭 레슬링 패밀리, 워싱턴 패밀리, 휘트니 패밀리, 부시 패밀리, 게이츠 패밀리, 워버그 패밀리. 워버그가 야콥 시프 다음으로 대리인 역할을 해주는 형제들, 그 집안이에요. 네. 이 뿌리를 추적하면 모두 연관되어 있음을 분석할 수 있다. 로스차일드의 세계 전략은 인간관계와 재력이다.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 인간관계 잘 쌓고, 어느 정도의 돈 좀 돼서 사람들한테 돈 좀 베풀고 해야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인식은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로스차일드가 정말 잘 구사한 전략이고, 그만큼 오래전부터 두텁게 쌓아왔었던 신뢰가 바탕이 됐습니다. 인간관계는 신뢰가 최고니까요. 말씀해주셨던 그 일화 있잖아요. 어떤 일화? 전쟁에서 자기 재산을 앞에 놓고 남의 재산 나폴레옹 때 네. 마이암실 로스차일드가 네. 유대인들은 항상 비밀 금고를 갖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나폴레옹 거를 안쪽에다가 숨겨놓고 자기 걸 바깥에 네. 숨겨놔서 그거만 털리게. 그래서 결국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돌려줘서 그 신뢰가 바탕이 됐다. 그 독일 공국의 그 왕의 네. 재산을 보호해줘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쁘다, 막 형님 좀 나쁜 거 아니요? 막 이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신뢰를 바탕을 구축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돈을 벌기에 노력한다. 이거 팩트죠. 네. 때문에 로스차일드의 세력은 점점 강해지는 거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좀 맺으세요. 건너면 만날 수도. 인간관계를 맺던 혈연관계를 맺던 뭐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 세상은 로스차일드 집단과 그 외의 세력, 로스차일드 그룹 and other is the world라고 분류를 한다고 이분은 써놨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료 보다 보니까 로스차일드가 안 껴있는 데가 없고 그 손길이 묻은 것들이 흔적들이 너무 역력하고 사실상 막 사냥 사업이 되고 이 사람들이 망하고 이런 것들은 흔적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몇 가지 실패 사례는 있어도요. 어떤 분이 조주영님 대표적인 인물이 남북전쟁 때 남부의 로버트 리 장군이요. 미국 집안이에요. 위키피디아에 검색해보니까 누가? 위키피디아에 리 패밀리는 미국 집안이라고 나오네요. 아 그래? 리 패밀리는 미국 집안. 싱가포르 화교도 아니었구만 그러면. 그럼 다 백인이네? 자, 이 록펠러가는 아까 그 재단 가문하고 좀 거리가 멀다고 하는 재단, 그러니까 미술이랑 뭐 막 그런 거 하는 그런데 그리고 한 군데는 이제 브라더 펀드 기금 딱 그 두 개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에셋에 해당하는 그 금융 관리하는 쪽은 록펠러가 사람이 들어가서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록펠러가 사람들이 뭘 하느냐? 아까 그 말씀드렸던 제이 록펠러 이 상원의원이 자기는 은퇴한다고 나왔잖아요. 2013년도에. 그리고 나서 CFR에 그냥 싱크탱크 연구원으로 들어갑니다. 소박하네. 소박하죠. 사업 안 하네. 그리고 언어가 달라도 문화로 소통한다. 아시아와 교류 늘릴 것이다 하면서 록펠러 가문의 직계 5세선 찰스라는 이 사람도 아시아 소사이어티에 들어가요. 김대중이 있었던데. 네. 뭐 겹쳐서 여러 군데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네, 사실상 요거 하면서 사업 전면에서 물러났다는 것은 의미가 아주 크죠. 자, 이 사람들은 로스차일드가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결혼한다? 영국 왕실보다 더 빡셈. 우리가 한 게 영국 왕실 어디야? 켄싱턴 궁에서 했대요.
윌리엄 왕세손 부부가 사는 곳. 뭐라고? 윌리엄 왕세손, 당시에 윌리엄 왕세손 부부가 살던 2015년도에 그 궁에서 결혼식을 했다고 자랑까지 하고 있죠. 그 남이 사는 집에 가서 결혼식을 했다고? 영국 왕실. 남이 사는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한다고? 네.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국의 왕실과 로스차일드 가문은 뭔가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끈이 없는 것 같지만 자기들끼리만은 모종의 관계가 있을 수 있어. 진짜 가문 문장이 일단 비슷하잖아. 네. 그리고 로스차일드 시작이 어디였지? 독일. 독일이었지. 네. 지금 영국 왕실의 시작이 어디야? 하노버 왕조. 독일. 네. 그러니까 뭔가 있어. 하노버 은행도 로스차일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어. 지금 둘 간에는 내가 봤을 때 친척이야. 분명히 친척일 거야. 그러니까 아니 무슨 결혼하는데 그 왕궁을 빌려주고 그래. 그쵸. 너무한 거 아니요? 이러고 있죠. 한 집안은 우리는 소박하게 싱크탱크의 일원으로서 연구원으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사업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별다른 거 없이 조용히 살고 있고요. 한쪽은 떠들썩하게 영국 왕실에 가가지고 결혼하고 있고요. 켄싱턴 궁 이런 데 가서. 자, 이분들은 결혼한 다음에, 우리도 해야 돼, ESG 하면서 같이 참여하죠, ESG. 그래서 전 세계, 정세계 사람들이 몰린 곳에 와서 행사에서, 얼굴을 내비쳐서 합니다. 완전히 움직임이 다르죠? 로스차일드는 우리나라에도 예전부터 삼성증권하고, 그리고 KB증권하고 다 연결이 돼 있었어요. 또 이 기사 나오니까 옆에 이거 광고 KB금융 뜬다. 로스 형님이 떡칠을 하는구나, 그냥. 떡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건 2020년도 7월이니까 몇 달 안 됐어요. 삼성증권 로스차일드 실무진 쌍용차 평택공장 실사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상반되지 않나요? 록펠러가와 로스차일드가의 움직임이. 네, 이제 록펠러가는 거의 활동이 많이 죽었다고 봐야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브라이트님 오늘부터 록펠러 손절하겠어요. 굉장한 인맥을 가지고 계시군요. 이야, 이분 봐라. 거기 아는 사람 있어요? 이분 대단한 분인데 우리 빌브라이트님하고 이제 인맥을 쌓아야겠군요. 글쎄 말이에요. 네. 자, 아까 전에도 언급을 했었던 경제공황 그 얘기하고 이것과 FRB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 모두가 알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요거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진 아주 임팩트 있어. 눈을 튀어나오겠네 진짜. 리처드 펄드, 리먼 브라더스 CEO는 유대계 금융 패밀리 집안이다. 이거 배경에 로스차일드가 있어요. 로스차일드 친척이래요. 친척 뻘이래요. 좀 먼 친척 같습니다. 그러면서 야콥 시프하고도 친척 관계래요. 그러니까 요 사업하는 관계들이 이쪽 유대인 쪽이 자기네들이 먼 친척이라도 도와주는 모양이에요. 19세기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레만을 미국식으로 리먼으로 발음한 거라고 합니다. 네. 헨리, 에마누엘, 메이어 세 형제가 공동으로 세운 것이 리먼 브라더스. 처음엔 미국의 남부 엘라베마주에 있는 면화 유통 업체였고 그 뒤 친척버린 로스차일드 가문의 지원을 받아 금융회사로 변신했다. 저것도 의미 깊네. 남부 엘라베 면화 유통업체와 면화 사업을 했대잖아. 네. 왜냐면 미국에서 노예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유태인이야. 근데 면화를 하려면 유태인이 필요하잖아. 노예가 필요하죠. 연결돼 있지. 형님들은 피맛을 본 자들. 그래갖고 원래 미국의 흑인 노예 그 유통업을 했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었어. 리먼 형제들 혈맥 혼맥이 보통이 아닌데 미국의 금융왕 JP 모건과 함께 월가에 군림하던 제이콥 시프가 친척이다. 제이콥 시프는 야콥 시프라고도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 만주 사변 이렇게 돈 대줬던 거. 네. 야콥 시프는 1918년 포브스지가 처음으로 미국 최고 부자 랭킹을 발표할 때 톱 30에 오른 인물이자 러일 전쟁 때 일본의 대규모 전비 조달을 지원했고 아주 길이 남을 일이죠. 투자은행인 쿤롭을 경영했다. 나중에 쿤롭이라는 회사는 리먼과 합쳐집니다. 1977년도에. 아버지 모세스 시프는 로스차일드 가문을 위해 일하는 브로커, 중개인이었다. 가업을 이룬 거죠. 네, 아주 잘 이었네. 역시
부모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부모도 잘 만나야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지.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사회적인 이 환경도 타이밍도 다 중요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 헨리 모겐소는 메이어 리먼의 손녀 사이였다. 그러니까 리먼가가 루즈벨트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었던 재무장관이면 사실상은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헨리 모겐소랑 친분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사이래요. 친했대요. 루즈벨트랑. 루즈벨트도 유태인이잖아. 네, 유태인이에요. 음. 그러니까는 유태인끼리 서로 친했고, 그리고 헨리 모겐서는 리먼의 손녀 사이였고, 리먼은 뒤에 배경이 로스차일드고,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연결이 다 돼 있네요. 리먼은 철도왕 벤더빌트 가문과도 혼맥을 쌓았다. 야, 벤더빌트가 괜히 또 성장했었던 게 아니었구만. 이 사람들은 일단 가가지고 혼맥부터 쌓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주에 오자마자 서로 결혼한 다음에 사업 진행하는 것도 중간에 나옵니다. 자, 73년부터 11년간 리먼 회장을 맡은 사람은 누구게요? 누군데? 2018년도에 사망한 피터 피터슨입니다. 이분은 닉슨 행정부의 상무장관을 지냈고 리먼을 떠난 뒤에 세계 최대급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을 창업합니다. 공동 창업. 월가의 전설이라고 하네요. 이분한테는 그다지 제가 집중을 안 했었는데 파다 보니까 이분이 어마어마한 분이셨어요. 피터슨 경제연구소 있죠? 민주연구원이랑 같이 맺고 있는 싱크탱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이분 거예요. 이분 이름 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CFR의 오랜 회원이었고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던 분이었더라고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아, 이런. 네. 그는 2003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러니까 FRB죠. 이사 시절, 이사도 지냈네. FRB 이사도 지냈네. 티머시 가이트너가 뉴욕 연방은행 총재로 선임되는데 힘을 썼다고 한다. 뉴욕 연방은행이 사실상 FRB 그 12개 중에 가장 으뜸, 이런 거죠. 2010년 당시 가이트너는 재무장관이었다고 해요. 야, 역시 인맥 참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네요. 네. 그리고 2008년도 기사 중에 이 기사도 있죠. 망해도 돈 챙기는 몰가 CEO들. 당연하지. 맞습니다. 이 사람들 회사는 껍데기일 뿐이니까. 네. 돈 많이 벌었어요. 회사 망했다고 뭐 슬퍼하고 나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러면서 AIG를 이렇게 꼬집고 있죠. 다 받아간 돈이 이만큼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까고 있어요. 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들이 뭐하러 저 잔치를 하는데요. 당연하지. 네. 아, 가이트너도 네오콘입니까? 이야, 네오콘 인사들 꽤 많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999년도에 빌더버그 회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싱크탱크급의 그 회의 중에 가장 으뜸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게 빌더버그예요. 가장 영향력 있다라고 보는 게 빌더버그고, 여기는 채텀하우스 룰이라는 게 적용이 돼서 안에서 회의했던 내용이 밖에서 발설을 할 수가 없는 룰이 있습니다. 그럼 뭐 신변에 문제가 생기겠지. 이때 빌 클린턴도 갔고, 뭐 올브라이트 장관도 갔고, 코피아만도 갔네. 뭐 토니 블레어 총리, 캐나다 총리, 정말 유명한 사람들 다 갔습니다. 이때 같이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리먼 브라더스 CEO 리차드 풀드, 이 사람도 같이 갔었어요. 네, 참. 우리 순상님도 계시네, 참. 순상님. 순상님을 놓칠 뻔했네. 네. 이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사실은 이건 돈 헤쳐먹고 닦을 사람들 다 닦았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블랙스톤 창업한 이 피터 피터스는 50%의 지분을 갖는 조건으로 이 밑에 자회사 블랙락을 만들 때 레리 핑크하고 손잡고 회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이 2008년도에 이 사건을 닦은 회사는 블랙락인데 블랙락에 된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고, 이 인맥은 로스차일드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님들은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손해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자기네들 돈 벌 구조를 만든 거고, 법을 만들어서 터트리는 거, 이거 전에부터 계속 이어던 방식이다 라는 거죠. 2020년 1월 8일, 따끈해라. 뜨거워. 1907년
미국에서 대규모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자 금융시장에 조정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누가 됐겠어요. 당연히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우리 구세주 JP모건 형님 아니겠습니까? 네, 그 형님이 주도를 해서 지킬섬에서 회동을 마친 직후 1910년에 지킬섬에서 비밀 회동을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1913년 연방준비제도법을 통과시키며 연준이 출발했다. 연준 산하의 12개 지역마다 12개 지역이 있는데 전국에 작은 중앙은행 역할을 한 연방준비은행을 만들어서 통화를 공급하고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이 은행들이 사주는 방법이다. 즉 미국 연방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화폐 발행권을 가진 연준을 통해서 돈을 빌려서 재정을 운영하는 시스템인 거죠. 미국 정부의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금융집단의 탄생이 된 겁니다. 연준 설립 이후에 미국은 FRB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다시 FRB의 빚을 지는 악순환 속에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된다. 그쵸? 빚 갚으려고 빚 막으려고 빚 내고 하면은 그거 파산하는 거예요. 네, 안 하게끔 떠받들어 주고 있을 뿐이지. 이거 한번 법을 터질 때마다 뒷수습하고 다 이제 멘징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블랙록이 부상한 거예요, 사실은. 케네디 대통령은 이 모순을 개혁하려고 국가가 직접 달러를 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분이 참 개인의 안위를 생각 안 하셨어. 1963년 6월 4일 재무성에 은퇴한 화폐 발행권을 주었다. 달러 발행의 주체가 이원화될 수 있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조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며 정부가 발행했던 지폐는 곧 회수되고 폐기되어 버렸다. 다 아시는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그게 그 스토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입 밖에 내지 않는. 네. 금융재벌들에 의해 독점되는 연준은 1914년부터 19년까지 1차 세계대전을 발판으로 계속 돈을 찍어내 통화량을 거의 2배로 늘린다. 미국이 1차 세계대전을 통해 벌어들인 엄청난 금들이 그 바탕이었다. 늘어난 돈은 국민과 은행들에게 대출로 풀렸다. 버블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1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17년 영국 외무장관인 아서 벨푸어가 이거 벨푸어 선언이죠. 벨푸어 선언. 영국 내 유대인 사회의 대표격인 로스차일드 경에게 편지를 씁니다. 서신을 보내요. 거기 한 장짜리 서신인데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내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건설의 단초가 된다. 저게 아랍인한테도 동시에 써졌어. 지금 오늘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의 기원이 네. 저 영국에서 네.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에게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서 하면은 그 땅을 주겠다고 동시에 약속을 했다고. 그래 놓고서 마찬가지 여기서도 팔레스타인은 이슬람이니까 버리고 네. 유대인들을 아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 네. 왜 땅을 못 받았냐? 유태인은 로스차일드가 있어서 로스차일드가 돈을 줬고 네. 팔레스타인에서 돈 준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진 거야. 그 돈 어디서 나왔게요? 로스차일드가 줬어. 아니 예루살렘에 가면은 로스차일드 스트리트라고 있다니까. 네. 왜냐면은 그 로스차일드에서 그 돈을 대줘 키부츠 그것도 로스차일드가 만들어준 거야. 그랬는데 금융업에 종사했던 유태인들이 그 일을 안 하고 맨날 어떻게 돈만 만지려고 하니까 귀시자되게 때려서 야 이 새끼야 나가서 일해 해가지고 그 새로 유입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일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노동도 이제 하는 유태인들이 생겼지. 내가 이르크츠크, 네. 바이카로스 밑에 이르크츠크 있대, 그거 좋은데 네. 이르크츠크 가면은 거기 그 발달된 상업구역인데 그것도 골때려. 거기가 원래 상업구역이 아니라 좀 빈민촌인데 원래 개발을 하려고 했어. 네. 근데 그 지역들이 개발을 반대했었거든. 네. 근데 갑자기 거기에 정체불명의 화재가 났어. 화재가 나고 딱 크니까 거기다가 지금 최신 상가를 건설해 놨는데 정말 이쁘게 잘 만들어놨어. 근데 거기 커피숍에 일하는 애들이 유태인들이더라고. 그래서 야 유태인들도 일하네. 내가 막 그랬어. 자, 그러면 벨포어 선언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짓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건국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했겠죠. 로스차일드는 땅 파서 돈 주겠습니까? 아니죠. 그 돈 어디서 끌어왔겠어요. 빨대 꽂은 데서 가지고 오겠죠, 당연히. 자,
요 분은 이 기사에서 그걸 연관이 있다라고 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벨푸어 선언 후속 실행에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자기는 있다고 심증이 있다는 얘기죠. 1920년 5월 16일 연준은 관련 대형 은행들의 대표들을 모아 여신 수축을 진행한다. 여신 수축 뭐예요? 풀어놓은 돈 회수하는 겁니다. 네. 돈을 당장 갚을 수 없는 5,400여 개의 소규모 은행들과 회사들이 문을 닫고 수백만의 실업자가 양산됐으며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하지만 개인과 기업과 은행의 파산은 오히려 금융재벌들한테 뭐라고요? 기회. 당연하지. 싹쓸이 기회. 이거 한번 요즘 또 올 수 있어요. 최근에 가까운 미래에. 네. 자, 그럼 이걸로 해서 또 싹쓸이 했으니까 돈 벌었겠죠. 금융권도 더 장악을 하에 들어갔고요. 이들은 엄청난 자금을 확보한 것이다. 연준의 몸집 키우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고 1차 세계전쟁의 수혜를 입은 미국의 1920년대 최고 호황에 큰 역할을 해서 1924년 5월에서 25년 12월까지 주가는 무려 80% 상승한다. 야, 이거 주가 상승이 무서운 때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또 느낄 수가 있어요. 2024년에서 2025년 12월까지면은 거의 1년 7개월 동안 80%의 주가가 상승했고 1928년에는 전년 대비의 30% 상승. 그리고 1929년 여름 석 달 동안 상승한 주가의 이익은 전년 한 해에 얻은 이익과 비슷한 수준으로 절정을 이룬다. 2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익이. 네, 이거는 그냥 투기지 투기, 광풍. 그런데 이 배경에는 누가 있었느냐? 연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1921년부터 29년까지 FRB는 통화공급량을 62%나 늘렸대요. 지금 네.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언제나 역사적으로 반복됐다라는 위험해. 것만 말씀드릴게요. 옛날 때도 저 사람들이 몰랐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던 이유는 네. 어차피 이거 제로섬 게임이야. 누가 벌면 누군 잃게 돼 있는 거지 주식의 의미는 없어요. 당연하죠. 누군가 벌게 누군가 잃은 거야. 네. 따라서 그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이게 적당한 선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네. 자꾸 그래프가 올라가니까 조금만 짜다가 뿅 던져 하는 거거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실수는 반복된다. 유명한 짤 있죠. 예. 네. 연준이 21년부터 29년까지 통화공급량을 62%나 늘렸고 마진론, 그래서 영화 마진콜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마진론 상품으로 대출을 늘려나갔다. 대출이 계속 늘어간다는 건 뭐죠? 버블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마진론은 주식 가치의 900%까지 미쳤어. 주식 가치 900%면요. 100달러로 900달러를 빌려가지고요. 주식을 사게 해주는 시스템을 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부러 공항 만들려고 부도내기 하려고 한 장난질 아니야. 딱 보면 뭐 그쵸. 사기잖아. 뭐 사기. 공갈빵을 장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공갈빵 장사. 네. 1929년 10월 24일 금융재벌 간의 암투이자 무서운 기획이라고 보이는 사건 마진콜이 공표. 사실 뭐 암투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기획이라고 보죠. 왜냐, 우리 서로 별로 달가운 상대는 아니지만 너는 왜 이렇게 거만해 막 이러면서 시비 걸 수도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대부 회사가 주식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겠다라고 한 발표 마진콜을 발동하자 사람들은 마진론을 24시간 이내에 갚기 위해서 주식을 처분하려고 몰려들었고 주식시장은 아수라장이 되면서 주가는 대폭락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적당한 데서 빠질 거야.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야. 쉽지 않을 거야. 10월 29일 미국 주식시장은 폭락이 하루 만에 전년도에 거둔 이익을 모두 날려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그 원래 상한 하한이 15%였다가 30%까지 풀렸잖아요. 30% 하다라고 하죠. 하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쉽지 않다는 거. 네.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렇죠. 욕심을 버려라. 하면서.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돼. 결국은 1929년도 대공황이 시작이 되면서 1930년대 초에 실업률이 거의 25%에 달했대요. 4명 중에 1명은 직업이 없어서 손가락 빨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GDP는 1929년도에서 33년 사이보다 3분의 1로 감소해버리고 디플레이션, 그리고 1만여 개의 은행이 도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또 금형민들, 금융재벌들은 기회죠. 대공황 직전에 이미 보유 주식을 모두 정리해서 우리는 랄랄랄라 여유로웠던 거죠. 그리고 이제 쇼핑해볼까 하는 순간이 이때인 거예요. 이럴 때. 공교롭게도 1930년대는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분은 요거랑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금 조달을 여기서 해왔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통화량 감소와 마진콜, 주가 대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 직후 연준이 통화량을 3분의 1로 줄였지만 세계 경제와 정치 및 지배구조에 커다란 파장과 오점을 남긴다. 당연하지. 그거 이제 누군가가 그 설거지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항상. 네. 통화가치 폭락은 역으로 국제금융 세계가 강력한 통화 블록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었고 통화 블록을 확장하려는 세력 간의 갈등도 키웠다. 통화 전쟁의 실질적인 배경은 금. 19세기에는 포르투갈을 누르고 식민지를 통해 대량의 금을 확보해서 금 본위제를 실시하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세계 기축 동안 1914년 1차 세계대전으로 각국이 정비 마련을 위해서 통화 발행을 확대하고자 금 본위제를 포기했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과잉 공급 문제가 발생한다. 영국이 1925년 금 본위제로 복귀를 했으나 대공황의 여파인 금 보유량 부족으로 1931년에 금 본위제를 다시 포기합니다. 미국도 디플레이션으로 유럽의 금태한 요구가 이어지자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 본위제를 포기합니다. 이후 10년간 달러와 파운드 복수 기축통화 체제로 이어져요. 하지만 미국은 1차 대전 중 밀려든 금으로 달러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로 팽창해 나가죠. 예컨대 독일에 진출한 코카콜라, GM, 포드, IBM, 국제전신전화회사 요것도 다 이것의 일환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IBM의 독일 자회사 데호마그는 독일의 생산 자동화를 위한 기술을 제공했으며 GM의 독일 자회사인 오펠은 항공기와 트럭을 대량 생산하여 납품하는 등 히틀러 집권 뒤 진주만 공습 전까지 미국의 히틀러 제3제국에 대한 전체 투자 규모는 약 4억 7,500만 달러로 추산된다는 보도도 있다. 우리 히틀러를 키워준 사람이 누군데? 에휴, 형님들이네. 그럼. 네, 형님들이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네요. 당연하지. 이건 뭐 음모론도 아니야. 알 사람도 다 알지 않나 이런 거? 결국은 이 설거지를 전쟁으로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본인들은 여기서도 돈 벌고 저기서도 돈 벌지만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더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더 큰 이슈에 그걸로 상쇄를 시키죠. 본인의 현실에 있는 이 고통이라든지 어려움을. 미 연방준비은행, 미국에 비해 다른 국가들은 대공황 시기가 당연히 길었고 네, 그 여파가 계속 있었죠. 1933년까지 이어지니까 후발 자본주의 국가에서 식민지를 확대하여 경제 블록을 확장하려는 그러니까 식민지 사관, 그 파시즘이 이때 이렇게 퍼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양보 없는 통화 전쟁이 결국 2차 세계대전으로 터져 나온다. 근데 통화 전쟁뿐만 아니라 설거지할 거리가 필요했고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했다. 항상 이거 반복 아닙니까? 전쟁, 그리고 버블 형성, 거품 꺼짐, 전쟁. 요게 반복했어요. 요런 게. 네. 2차 세계대전 직전 미국은 교전 단사국 중 어떤 국가와도 교육이나 융자를 금지하는 중립법을 1937년에 통과시킨 상태라서 중립주의를 표방하고 있었는데 그럼参전 안 하겠다는 얘기요. 네. 근데 1941년 미국 의회에서 무기대여 정책을 승인을 함으로써 미국이 세계 금융제국으로 확장하게 되는 결정적인 발판이 형성이 됩니다. 사실상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내숭 떨고 있다가 일단 내숭 다 떨었고 그러면 슬쩍 끼어드는 계기를 이렇게 마련해줘서 본인들이 맞을 욕을 안 먹는 걸로 한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어도 실질적인 이익은 다른 나라는 못 봤죠, 솔직히.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발전이 있었으니까 있다고 봐야 되나? 근데 분단됐잖아요. 네. 미국과 소련이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갔어요. 소련은 영토 확장의 계기가 됐고 미국은 금융적인 성장을 상당히 이뤘죠. 경제적인 부분. 무기 수출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익을 크게 봤습니다.
승전국인 미국에 또다시 몰려든 금괴. 이걸 근거로 1944년부터 71년까지 브레튼우즈 체제가 형성이 되어서 국제 근본위 제도 속에 달러화는 굳건한 자리를 잡고 있었고, 베트남전으로 강세가 주춤한다. 이 역사가 이제 일론에 딱 보이시죠? 네. 그래서 베트남전으로 강세가 주춤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1971년도에 닉슨이 8월 15일에 의회 인준 없이 그냥 금태안을 없애버려요. 네. 그런 조치를 단행을 하고, 때마침 잘 보세요. 중동 전쟁으로 1차 오일 쇼크로 경제는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미국은 이때 사우디아라비아를 움직여서 원유의 달러 결제를 이끌어 달러 헤게모니를 다시 움켜쥐었다. 이게 이동이 어디로 됐는지 아시겠죠? 금본위. 금본위에서 이거 끊고 석유로 간 겁니다. 석유. 이분들이 보는 눈이 해안이 정말 앞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뭐가 있냐면, 이따 얘기할 건데 사실 이때 이미 ESG의 출발이 다 젖어 있었어요. 이 계획에 대해서 세우고 있었어요. 놀랍죠? 50년 전에 이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금에서 달러로 연동하는 것을 같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그 수단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네. 1960년대 미국의 하원의 금융통화위원장을 지낸 라이트 패트먼, 아까 전에도 이분 발언 인용했는데, 추가적으로 이분이 했었던 말이, 그 정부는 바로 의회가 헌법에 따라 관리해야 할 미국의 화폐를 가지고 마음먹은 대로 세력을 휘두르는 FRB는 페니 한 개도 지불하지 않고 국채를 샀다는 말을 남겼다. 네. FRB가 그만큼 큰형님들의 손아귀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얼룩진 21세기를 통해 미국은 세계적인 제국으로 자리를 잡았고, 연준은 파생통화를 통해 이거 법을 키우고 잡아먹는 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죠. 금융제국으로 변모시켜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FRB의 소유주는 겉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은행가 JP모건이지만 실제로는 약 80%의 지분이 유럽의 금융재벌들 소유다.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거죠. 이들이 유럽의 중앙은행도 장악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로스차일드 일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루미나티를 창설한 인물, 로스차일드가 일루미나티를 창설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버니 샌더스가 나옵니다. 이분도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텍사스 주의회에서 미국의 상공업계 거물들은 하나같이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두려워한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1920년대부터 미국의 배후에서 군림하고 있는 일루미나티 세력들이다.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이분은 요직에 크게 역할 못하겠네요. 이미 나이 많이 들으시긴 했죠. 대법관 펠릭스 프랭크파터도 워싱턴의 진정한 통치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일루미나티는 무대 뒤에서 힘을 행사한다.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때 글래스 스티걸법 부활을 주장을 해요. 금산분리법이죠. 네. 이거는 실제로 여기 기사에 나온 내용이고, 저 사람이 발언을 한 내용이라는 걸 다른 데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 쓰신 분이 마지막에 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종료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이건 여러분, 음모론에서처럼 모든 것은 유대인의 음모라고 볼 수는 없어요. 1900년 초에 미국을 뒤흔든 2명의 악질적인 기업가들의 행태가 중앙은행의 필요성을 수면으로 떠오르게 했고, 그 역할을 맡아 해결할 만한 금융 전문가들이 연준을 만들었다고 봐야 해요. 하면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죠. 그러면서 2명의 무리를 빚은 사람 2명을 딱 이렇게 찝습니다. 프레더릭 하인즈와 모스 찰스. 동화뱀꼴인가? 용두사미로 끝나죠. 이 사람들 큰형님을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들 큰형님 매우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네. 좋았어. 이를 해결한 거, 이 법을 해결한 건 JP 모건이라는 것도 빼놓지 않고 써줍니다. 자, 이러한 내공, 이러한 능숙함에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어요. 배트맨 포레버 볼셰비키에서 1907년 대공황까지라는 기사의 일부분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이 기사도 상당히 깁니다.
2009년도 3월 23일 기사예요. 로스차일드는 두터운 신뢰를 무기로 부를 축적했고 네이선을 나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나탄 로스차일드 때 워털루 전쟁을 이용해 블라블라 다 아는 내용들, 그리고 영란은행 장악했고 근본이제 채택을 압력을 넣어서 그 외 다른 은행들도 하나 둘 근본이제에 동참하게 시키고 세계 제1세대의 화폐체제가 만들어진다. 오늘날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화폐체계를 로스차일드 형님들이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이후로 세계화폐의 주도권은 유태인들의 손아귀에 언제나 있었으며 그 기득권을 빼앗긴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달러에 도전하는 유로화라지만 사실 그것도 유대 자금이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 결국 뭐예요? 형님 손아귀에서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뭐 금융 일구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이후 유태인들은 금권을 이용해서 많은 나라들의 권력의 중심에 침투하는데 그중 하나가 로마노프 황실의 붕괴, 즉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붕괴된 제정 러시아였다. 당시 감독 누구? 로스차일드. 주연 이 가문의 에이전트인 야콥 시프. 1913년 FRB를 탄생시키는데 주역을 맡았던 폴 워버그의 동생 페릭스 워버그 등이 맡았다. 러일 전쟁의 전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일본이 무적 발틱 함대에게 박살이 나는 싸움이었다고 해요. 원래 이길 수 없었어. 그걸 승리로 이끈 건 누구? 감독 로스차일드 형님 덕분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당시 야콥 시프는 1,000만 파운드, 2009년 시세로 20조 이상에 달하는 엄청난 공채를 발행하게 해서 그걸 매입해줬대요. 돈을 계속 수혈해줬다는 겁니다. 초전 박살로 변변한 군수품, 수송선 이런 거 없었던 일본은 그 돈으로 영국의 함대를 임차합니다. 대포를 붙인 전환끼리 싸움이 가능해졌고 이것으로 러일 전쟁에 승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야콥 시프는 국빈 자격으로 일본에 초청이 돼서 천황한테 자기도 수여받아요. 그리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였지?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당시 승전의 원인 중에는 이것뿐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련 내부에 간첩한테 시켜서 지원을 해줘서 혁명을 일으키게 했다는 거죠. 유대인 출신 레온 트로츠키를 지원해서 혁명을 일으키게 했었던 것. 러시아는 내환으로 이미 그렇게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러일 전쟁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더 힘들어졌고 결국은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지게 됐다는 겁니다. 1977년에. 그러니까 이 뒤에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누가 있었어요? 감독한 사람? 로스차일드죠. 러시아의 혁명도 지원했고 일본을 지원해줘가지고 싸울 수 있게 해준 것도 로스차일드 형님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네. 일본 제국제에 개입해가지고 네.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레닌한테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혁명 자금을 대준다고. 물론 그것도 아마 로스 형님 돈이었을 거야. 네. 그러니까 배달의 루트는 여러 개로. 네. 영국에서도 보내고 미국에서도 보내고 일본에서도 보내고. 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토 히로부미. 여기서 또 이토 히로부미가 나오죠. 이토 히로부미가 아주 칭찬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카시 모토지로라는 사람이야. 아카시 모토지로. 아카시 모토지로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러시아에 가가지고 레닌을 만난 다음에 네. 그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갖고 그 돈을 대준 사람이야. 그래갖고 이토 히로부미가 제정 러시아를 그 무너뜨리는 공작을 성공한 다음에 아카시 모토지로 갖다 일본 3개 군단과 맞먹는 능력이라고 했나?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네. 결국은 이 소련의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주역인 야콥 시프는 그로부터 3년 뒤에 죽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에서는 고마움의 표시로 클롭은행에 이 사람이 클롭은행의 경영자였다고 했잖아요. 6억 루블을 예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러시아에서 1차 혁명이 있은 지 3년 후에 미국에서도 아주 비슷한 일이 있었다. 바로 금융자본의 보이지 않는 공격. 8년간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화폐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전투를 했었다.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국 화폐에 대한 갈망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었던 시기. 이것을 뒤집고 기존 중앙은행 시스템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했었던 게 누굴까요? 그런 인식을 심어줄 계기가 바로 1907년에 미국의 대공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뭘로 이어지죠? FRB, 연준의 설립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 이렇게 공항 오는 거 봤지? 그러니까 뱅크런 오는 거 봤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한 대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중앙은행을 사설 중앙은행을 만들어.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FRB인 겁니다. 네. 여기 누가 물어보자. 레닌은 유태인이고요. 스탈린도 유태인입니다. 둘 다 유태인이에요. 스탈린의 본명은 슈가노프인가 뭔가 그런 이름이었어. 정확히는 이름 잘 까먹었는데 둘 다 유태인이야. 자, 이 기사에서도 아까 말씀해드렸었던 내용이 동일하게 나와요. 네, 그 모건이 찌라시 돌려가지고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났고 그 전에 이제 버블 100배까지 레버리지가 실린 은행들이 시한폭탄이 돼가지고 버블 뻥 터지면서 그 모건의 그 말 소문의 찌라시에 뱅크런 사태 일어나고 회사가 줄도산하고 그때 쓸어 담고 그런 일이 있었다. 이때 당시에는 아무리 신용도가 좋아도 100% 이자를 준다고 해도 돈을 구할 수가 없었던 시기래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회사가 망해 나가는 거죠. 심지어 증권거래소마저도 폐업이익까지 갖고 공무원 월급도 못 받는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붕괴된 금융시스템은 모건이 돈을 무한대로 뿌리면서 다시 2달 만에 시장이 꿈틀대면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건은 시장의 절대 진리가 돼버린 겁니다. 미국 금융시장에. 알간이 스탈린 유태인 아니라고 하는데 유태인 맞아요. 네. 스탈린 유태인이에요. 조지아계 유태인. 그래서 유태인인데 유태인 죽였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자꾸 착각하는 게 같은 민족인데 왜 싸워요? 그건 남북한은 왜 싸우고 6.25 전쟁이었어. 그건 전혀 논리에 성립되지 않아요. 같은 유태인끼리 싸우고 죽입니다. 예, 이건 돈의 문제거든. 돈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용하고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드는 사례는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전쟁들 배경에 그냥 순수하게 가만히 있다 전쟁이 났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양쪽의 세력을 지원하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에요. 특히 로스 형님. 그걸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민족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전라도 경상도 싸우는데 뭐 그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그러십니까? 네. 자, 요거는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지킬섬에서 비밀 회의를 한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넬슨 올드리치라고도 하고 엘드리치라고도 하더라고요. 1910년 11월 금융정책과 금융제도에 대해 논의를 하려고 조지아 해안에서 약간 떨어진 지킬섬에서 지킬섬 클럽이라고 있나봐요. 비밀 회의를 했다. 여기 참석자들 보시죠. 엘드리치는 록펠러의 장인, 그리고 에이브럼 피아트 앤드류 연방 차관, 폴 워버그 콩록 컴퍼니 대표, 이 사람 로스차일드 거죠 대리자, 그리고 프랭크 밴들립, 이 사람도 그 친 로스차일드로 알고 있고, 헨리 데이비슨, 이 사람도 JP 모건 쪽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친 로스차일드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팔 왼팔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찰스 노턴도 JP 모건 쪽. 그러니까 주도는 JP 모건이 하는 걸로 껍데기는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친 로스차일드 인사들이 많이 있어요. 모건은 은행에 대한 직접적이고 과감한 지원과 동시에 정부를 압박해서 구제금융을 만들고 집행하도록 했다. 이때 모건이 주로 활용한 방법은 주로 채권을 발행하게 해서 그 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이었다. 요거 러일 전쟁 때 써준 방법도 이거 아닙니까? 이는 러일 전쟁에서 일본에게 지원했던 방법과 동일했고 최근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도 흡사하다. 똑같아. 맨날 똑같아. 우선주는 참고로 채권과 같은 의미라고 하네요. 모건은 미국인들에게 영웅이나 다름이 없었고 역시 JP 모건이 개입을 해야지 금융이 안정되고 시장이 안정돼. 저런 사람이 구세주지요. 그쵸. 조만간 나타날 거예요. 이유 모건이 진짜
똥으로 팥을 쓴데도 다 믿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거죠.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은 모두 신뢰를 하게 되었다. 그럼. 심지어 주식시장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었던 그 시기에 모건이 정기적으로 주가의 적정가를 발표했는데 기준도 없이 그냥 얘는 한 3달러, 얘는 6달러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 시장이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참 웃긴 거죠. 진정한 금융시장의 황제로 등극한 것이다. 금융시장에는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했고 모고는 그 세상을 재창조했다는 말이 유행처럼 돌았다고 합니다. 그 막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모건은 금융개혁의 중심이 돼서 1907년 금융위기 재발 방지로 국가화폐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모건의 별장에 있는 조지아주 시키섬 모건의 별장이 있대요. 저기에. 네. 비밀회의가 열리게 되며 미국의 중앙은행 법안 연방준비법이 탄생이 된다. 그리고 FRB도 탄생이 되죠. 네. 야, 정말 이거 장기 계획이고, 뭐 이분들한테는 찰나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땐 장기 계획이고, 아, 저렇게까지 하기 힘들 텐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 대단합니다, 하여튼. 아, 자, 요것도 있네요, 요거. 버냉키. 댄 버냉키 헬리콥터 밴 3,100조 원을 뿌려서 제2 대공황 불씨를 끈 소방수라는 기사입니다. 스케일 보소. 아, 스케일 남다르네. 2012년도 2월 19일 기사입니다. 독일 유태인 로스차일드 가게에는 세계 최초로 국제금융망을 구축하고 아울러 유럽 주요국 통화권을 장악했다. 기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로스차일드의 미국 대리인이며 유대인인 파울 바르부르크는 록펠러가와 JP 모건가 그리고 상원의원 넬슨 올드리치와 합작으로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절인 1913년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를 발족시켰다. 초대 FRB 의장은 재무차관 출신의 유대인 찰스 해멀린이었고 FRB 태동의 마쿠산파인 바르부르크는 이사를 거쳐 부의장 자리에 올랐다. 바르부르크 뭐죠? 저기 로스차일드 미국 대리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도 FRB의 부의장 자리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할도 많이 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4년 중인 임기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과 14년 임기의 이사 7명은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요식 절차를 거친다. 말 그대로 그냥 요식일 뿐. 그 정책 입안이나 집행은 모두 FRB 내부에서 결정되고 행정부와는 사전 협의를 안 한다고 하네요. 이때 2012년도 당시에 현재 벤 버냉키 의장까지 모두 14명의 이사회 의장이 재임을 했다. 벤 버냉키와 그의 전임자인 앨런 그린스펀을 포함한 역대 의장의 절반 정도가 유대인이다. 의미 있죠. 유대인이 아닌 게 더 신기해. 반은. 바지에 바지지. 그냥 바지에 바지. 너무 100%면 눈치 까이니까. 네. 좀 섞어 놓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앨런 그린스펀은 폴란드 독일계 유대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때 임명돼서 4명의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댄 버네키는 우크라이나계 정통파 유대인 가게. 그리고 유년 시절 토라 강도? 토라라는 건 유대교 경전이에요. 을 비롯한 유대식 가정교육을 받았다. 2002년 FRB 이사로 영입이 됐고 2006년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직에 위촉된다. 2006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FRB 의장에 임명이 됐고 오바마한테 연임이 되죠. 2010년에. 네, 그러면서 돈을 마구마구 뿌립니다. 마구마구. 황금 비율이요. 베니팡님, 좋아, 맞아. 황금 비율로 섞어놓는 게 그들의 레시피. 자, 이제, 이거 꼭 봐야 되죠. 이건 꼭 봐야 돼 하는 부분, CFR이죠. 사실상 빌더버그가 최상위의 그 기구라고 한다면, 싱크탱크 기관 정도로 본다면, 그 밑에 가장 직속으로 있다고 보이는 것은 CFR과 영국의 채텀하우스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에서 출발이 됐더라고요.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게 이어져서 CFR과 영국의 채텀하우스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이걸로 갈라졌다고 하네요. 여기 교류하고 있었던 사람들
합쳐진 것도 내용도 나오는데 약간의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1921년도에 창립된 CFR, 외교협회죠. 미 외교협회. 이거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교 관련 싱크탱크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기 가가지고 연설 한두 번 했다고 이 사람들 뭐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건 꼭 보여드려야겠어요. 자, 이거 보면 참, 그렇습니다. 보이십니까? 미 외교협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여기 또 그분이 계시죠? 가서 발언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발언하셨던 내용 막 나옵니다. 이분 근데 작년에 6월 9일 그때가 비건이 방문했을 때일 거예요. 그때 돌아가셨죠? 네. 이런데 참여 막 한다고 해서 아시아 소사이어티 이거 미 외교협회 뭐 간다고 해가지고 굳이 내가 거기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동양인이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잠깐 발을 담궜을 뿐인 거야. 내가 역할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나의 생존의 갈림길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 한두 개 받았다고 해서 크게 동요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가서 한두 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뭐 크다 뭐 이런 것도 착각입니다. 다 백인들 위주야. 아시아인들은 포지션이 없다고. 네, 맞아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한번 현실을 절감하게 되는, 이제 뻗어나가고 싶다. 나도 아시아인으로서 뻗어나가고 싶다. 이런 욕구도 막 생기게 되는 자료들이었어요. JP 모건, 록펠러, 이런 세계 최강의 금융재벌,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고, 대기업 임원, 학계 저명 인사, 정부 고위관리, 기업 변호사, 언론인, 미국의 최고 인사들로 이루어진 CFR. CFR은 2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부터 6년간 지속된 전쟁과 평화 연구를 통해 전후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세계 자본주의 체제 구축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대요. 이 그림 혹시 보이세요, 이거? 이 사람들이 요런 것도 발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브레인 트러스트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말이 상당히 주목받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기준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한 국제기구로 IMF, 세계은행, 그리고 UN 창설을 주도한 것도 CFR이다. 같이 압박을 넣어가지고 한 게, 누구였더라? 에드워드 대령, 커널 에드워드 하우스 대령, 이 사람. 이 사람이 그것도 CFR하고 같이 주도를 해요. 이 사람도 CFR 회원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개인 보좌관 에드워드 하우스 대령이 1차 대전 후 장기적 대외정책 구상을 위해 결성한 탐구라는 연구 조직, 이게 CFR로 바뀌어요. 합쳐져서. 뉴욕 금융가와 기업가, 변호사들 그 사교 클럽이랑 탐구라고 하는 요 조직이랑 해서 합쳐지고, 원래는 라운드 테이블로 해서 영국이랑 같이 있었던 이 회의를 두 개로 쪼갠 겁니다. 영국 거, 미국 거, 이렇게. 여기에서 헨리 키신저가 역사를 만들죠. 본인의 그 커리어도 쌓고 많은 것을 아마 배웠을 거예요, 하면서. 그래서 헨리 키신저도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얘기를 한 것도 있어요. 그건 여기에는 안 가지고 왔는데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CFR은 미 대기업의 해외 팽창이 곧 미국의 국익이라는 컨센서스를 창출한다. 뭐예요? 미 대기업의 해외 팽창을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싱크탱크라는 거예요. 미국의 국익이라는 게 그거랑 동일하다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대외 군사 개입의 근거를 그걸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미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때에 따라 군사적인 강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일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베트남전 그 실패 사례를 통해서 강경파하고 온건파로 나눠지긴 했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입니다. 베트남은 실패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본인들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야 욕을 덜 먹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네. 여기서 조금
아픈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에드워드라는 대령이 뭐 압박을 해가지고 유엔도 주도하고 뭐 세계적인 국제기구들도 만드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하죠. CFR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보니까 알렌 덜런스라는 CIS 창설자도 여기에 회원이더라고요. 이걸 주도하고 8년간 CIA 국장도 했고 그 형 존 포스트 덜레스는 국무장관을 맡는 등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정말 쟁쟁한 인사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었어요. 이거는 프랑스의 에드몽드 로스차일드 라운드 테이블 회의의 주역이었다고 합니다. 라운드 테이블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로스차일드의 사람들이요. 알란 덜러스랑 저 존 포스트 덜러스 저 사람도 로스차일드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룹에 애초에 끼려면 로스차일드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룹의 창시자들은 모두 그의 찬성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9년 5월 30일 파리 대표단. 왜 파리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파리 기후협약, 왜 파리에서 기후협약 했을까? 그 생각 안 드세요? 네. 이 몇 명은 국제회의 설립을 논하기 위해 파리의 마제스틱 호텔에서 만났다. 각 국제 문제에 대해서 각 정부에 조언을 해줄 그룹.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룹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들을. 그걸 바로 딥스테이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회의에서 제안된 기구를 국제연구소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다. 국제연구소의 기원이 이거네요. 여기에서 이제 라운드 테이블을 분리를 하자. 이게 최선이다라는 것이 나온 거고, 여기에 런던의 왕립국제문제연구소 RIIA 채텀하우스라고도 하죠. 요거하고 이제 CFR하고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1920년도에 영국이 생기고 그 다음에 21년도에 CFR이 생기죠. CFR 설립자 중에 아까 말했던 에드워드 만델하우스 대령, 이 사람은 로스차일드의 요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존 포스터 덜레스와 알렌 덜레스, 이 사람은 둘 다 로스차일드의 연결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거는 책에서 따온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책이더라고요. 창업자금은 JP 모건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버나드 바룩, 오토 칸, 야콥 식프, 폴 워버그, 존 디 록펠러, 이렇게 해서 뭐 여기 보면 다 로스차일드 사람들이네요. 거의 다. 버나드 바룩과 오토 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사람들은 로스차일드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에 폴 워버그는 CFR의 원 이사회에 있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디바인 프로방스라는 책에서 인용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부분. 자, 이건 다시 기사로 돌아간 겁니다. 탐구 측의 인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결국에 이제 국제관계연구소, 요런 싱크탱크가 설립이 된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아프다고 했었던 건 이거예요. 라운드 테이블은 19세기 후반 남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와 금채굴로 불을 쌓아 아프리카 최대 실력자로 군림했던 세실 로즈에 의해서 1891년도에 창설된 비밀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로스차일드의 후원을 받은 세력이에요. 골수 제국주의자인 로스는 영어권 세계의 단일 제국을 건설한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왜 영미권 소수 엘리트자들이 이렇게까지 군림하는지 여기서 단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나의 필생의 야망은 대영 제국의 세력권을 더욱 넓히는 것, 그리하여 문명화되지 않은 지역 전체를 영국의 지배권 아래 두는 것이다. 미국 땅을 되찾아오고,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의역해서 넣은 것 같아요. 독일을 포함한이라고 넣은 건. 앵글로 섹슨족을 하나의 제국 아래 통일하는 것이다. 세실 로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기사는 제가 따로 찾아서 넣은 거예요.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회사 드비어스의 창업자 세실 로즈, 제국주의자이자 인종차별주의자. 1853년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1870년 남아프리카로 건너가 다이아몬드와 금강 사업을 시작합니다. 1888년에 로스차일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창업을 하고 광산뿐 아니라 철도, 통신사업 등을 통해 부를 축적했으며 1890년에는 남아프리카 케이프주 총독까지 올랐다. 결국은 로스차일드가 키워준 사람이
이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비밀 회의를 창설했고 이 라운드 테이블은 이어져서 역시나 로스차일드의 후원을 받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만든 조직이 CFR인 겁니다. 그들이 각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의 미국 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본인들 기업 아닙니까? 본인들 사업. 본인들 사업을 확전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이용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라운드 테이블에 관한 연구서를 펴낸 캐롤 키글리. 이 사람은 1910년에서 1977년까지 좀 오래 살진 못하신 것 같네요. 미국 조지타운 대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 조직은 보어 전쟁을 일으켰고 1890년대 초부터 50년간 영국 최고 권위지인 더 타임즈를 지배했다. 역시나 언론지를 하나씩 끼고 가는 건, 하나 이상 끼고 가는 거는 관행인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소문이 중요한지, 여론이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전쟁 목표 설정 및 국제연맹 창설 등 전후 처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이 CFR에서 한 거예요. 이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비밀 조직부터 이어져서. 이때는 라운드 테이블이 되겠네요. 네, 라운드 테이블이고 그 끝난 이후에 CFR이랑 채텀하우스랑 갈린 거네요. 1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연맹을 제창한 하우스 대령이 이때부터 이제 국제 조직을 주도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한번 의회에서 좌절이 됐다가 다시 해서 결국은 만들어냈죠. 이 에드워드 하우스 대령의 부친도 텍사스주에서 로스차일드의 대리인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912년도 우드로 윌슨의 자문가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보어전쟁. 이 보어전쟁은 남아프리카 지역에 주도권을 놓고 네덜란드계 정착민인 보어인들과 영국이 벌인 전쟁을 보어전쟁이라고 합니다. 당시 영국은 인구 50만에 병력이 7만에 불과한 보어인들을 상대로 무려 45만의 병력을 동원해 3년간 피비린내 나는 전쟁 끝에 21만 명은 강제 수용소에 가둬 2만 명이 사망케 했다. 좀 가슴이 아프네요. 전쟁은 우리가 직접 사실 피부로 못 겪어봤기 때문에 대부분은 겪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와닿지 않고 그냥 금융적으로 움직이는 것만 보고 있지만 저 수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저렇게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사실. 그래서 마음이 착잡해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도 인간은 인간인가 봅니다.